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1명,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100명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언제든지 반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하루하루 확진자 발표되는 이 숫자의 일희일비는 할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확실히 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행 자체는 감소 추세인 게 맞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방역의 핵심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를 통해서 그 집단 발생을 줄이고 예. 또 하나는 5인 이상 이제 사적 모임 금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잘 지켜지게 해서 이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를 막겠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찌 보면 방역의 핵심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아직은 뭐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이루어지느냐를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걸 가장 어찌 보면 잘 반영하는 지표가 이제 이동량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2주 전까지만 보면 계속 그 매 주마다 이동량이 감소해 왔는데 네네. 한 2주 전부터 지금 살짝 이제 이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 효과가 한 2주 정도 후에 유행의 감소로 나타나고 예.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한 2주 후에 유행의 증가, 확진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이제 저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본다면은 최근 일주일간 이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이제 384명. 그러니까 그 2.5단계 기준이 400명 아래로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거리두기 완화도 가능한 그런 수치긴 한데 이게 완화하기까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지금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으로는 이제 주로 확진자 수 위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확진자 수의 숫자 감소보다는 네. 재생산 지수의 감소, 그러니까 유행이 완화되는 그 양상을 보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산 지수의 감소 거기에 사실 지금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동량 감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생산 지수 감소는 유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게 되고 그 이동량이 뭐 적어도 늘진 않고 있거나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준수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상황에서야 이제 그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거지. 재생산 지수가 1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동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당연히 유행이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좀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방역 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또 이게 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방역 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요인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요. 뭐 예. 이제 9시라는 뭐 기준이 오르냐 그러냐는 이제 좀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네네. 근데 9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놓게 되면 9시 이후에 이제 고위험 시설에서 이제 사실 관리가 안 되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9시 이전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뭐 대중교통이나 사람들 간의 그런 이동이 한꺼번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위험성이 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또 이 방역 당국의 이런 그런 그 어찌 보면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맞물려서 좀 그 필요한 좀 절충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그런 예. 고민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이게 부당하다, 뭐 밤 이후에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뭐 활동을 안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방역 당국의 그 방역 지침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지침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9시 제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게 되고 예. 또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기존에 잘 지켜왔던 지침 자체도 어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9시라는 그 시간 자체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시간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융통성 있게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그 영향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너무 이제 엄격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그 경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또 방역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 제한보다도 그 뭐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규제를 좀 잘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학교가 감염 확산의 주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적다면서 새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과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올해는 좀 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 두기도 이게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그 피로감이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 문제입니다. 이 등교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학력 격차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돌봄 문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학교를 보내기도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정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학기부터는 수업이 좀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신종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학교가 그래도 휴교를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어쩌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어떤 감염병의 특징에 따라서는 그 휴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메르스가 유행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의 감염이 거의 99%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뭔가 유행병이 도니까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아서 휴교를 해버리면 사실 어찌 보면 학교는 감염의 감염의 유행지가 아니고 예. 집에 오면 병원을 다니시는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애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그 감염 위험이 높은데 그런 애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메르스와 같은 질환이 돌 때는 휴교를 안 하는 게 아이들을 돕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 독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대규모의 유행이 학교를 매개로 소아청소년에서 유행을 합니다. 근데 과거 신종플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휴교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감염병에 따라서 그 정책이 이제 그런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코로나19로 갖다 이제 저희는 처음엔 잘 몰랐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위험성들을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실제로 살펴보니까 예. 코로나19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주로 유행하는 질환이 아니라 성인들한테서 주로 유행을 하고 네. 위험도는 고령에서 위험도가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유행하는 집단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집단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무작정 휴가를 하게 되면 집에 계신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고령의 어르신들과 접촉할 시간이 늘어나고 또 관리가 안 되면서 몰려다니면서 무슨 뭐 PC방이니 뭐 노래방이니 뭐 이런데 그렇게 집합 금지가 되면 또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실 더 학교에 있는 것보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관련된 이제 연구를 실제로 해봤었고 네네. 봤더니 지금 그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가 한 2%밖에 안 되고 예. 대부분은 가정에서 46%가 감염이 된다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소아 청소년들의 감염 경로를 알아봤더니 가족 친지가 46%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염 그 시설 어찌 보면 예. 위험한 공간이 학교보다는 가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 유행 가능성이 물론 있겠지만 학교에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아이들을 관리한다면 무작정 가정에 두는 것보다는 다 안전할 수도 있고 유행에도 큰 영향이 없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학습권 보장되면서 유행을 이제 억제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등교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또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는 그런 그
방식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설정돼 있는 이 학교 내 그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감염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수칙을 지켰을 때 이제 2%가 예.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의 방역 조치, 학교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수능과 같은 큰 대규모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대규모로 모이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네. 그 임팩트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더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연구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안전하게 등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되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봄이 되면 또 이제 그 관심사가 그 모이는 곳이 백신 접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백신이 뭐 다음 달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뭐 시작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접종 순서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이 접종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접종의 이제 목표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고령의 고위험군들에게 접종을 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네.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령의 그 이제 노인분들은 접종을 해도 그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고 네. 사회활동에 한발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접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회적인 그런 그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결국 궁극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20대나 40대 이런 20대에서 40대 이런 젊은 층들 사회 활동이 활발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항체 형성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항체를 가지게 되면 재생산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럼 유행이 통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의 어르신들도 감염이 될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예. 그 양쪽에 이제 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콘센서스는 하나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분들에게 먼저 접종하고 또 그런 분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접종한 이후에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이후에도 이제 고위험군 중심으로 계속 심하게 유행하는 나라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코로나19가 적게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고위험군 접종 이후에 젊은 층에 대한 접종 순위도 좀 올려서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할 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나름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접종 순서도 순서지만 이게 접종하는 방식도 기존의 그 백신 접종과는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거든요. 거기다 또 이제 2번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백신 한 번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백신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대로 아마 이제 접종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초전에 콜드 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 센터에서 맞으실 거고 그 외에 상온 보관이 가능한 부분들은 과거 독감이랑 거의 동일하게 이제 예. 지역 의료기관에서 맞게 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접종 순서가 내가 왔을 때 그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그 안내에 따라서 그러니까 준비하실 거는 그냥 독감 접종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접종 스케줄을 잘 맞춰서 이제 접종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전해진 것이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백신 바이러스 그 영국발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다라고 영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련 얘기 한번 듣고 또 교수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 to spreading more quickly, it also now appear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new variant, the variant that was first identified in London and the southeast, may b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mortality. Roughly 10 would be expected to unfortunately die with the virus. With the new variant, for 1,000 people infected, roughly 13 or 14 people might be expected to die. 예, 애초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도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발표를 들어보면 글쎄요, 전파력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파력이 높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네. 치명률이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영국에서 발표한 그런 연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60세 대상으로의 단면 연구거든요. 네. 어떤 시점에서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사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잘 그 디자인된 연구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게. 그리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같은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확진자에서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예. 젊은 층한테 유행하면서 사망자 수가 나오는 숫자하고 고령에서 유행했을 때 사망자 숫자가 나오는 거 수십 배가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환경적 그 컨트롤이 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보도 연구를 좀 해봐야 이제 어찌 보면 좀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는데 치명률이 높아져가지고 큰 문제가 됐던 경우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바이러스들 변이가 생기게 되면 전파력은 높이는 게 맞지만 네. 치명률이 그렇게 심각하게 올라가서 유행의 대세에 영향을 올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19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정밀한 그런 연구 결과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기초 거군요. 단편 연구 수준이 있고 예. 아직 정밀한 연구를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저건 좀 참고하면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좀 더 높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아직까지 치명률이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